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10년 조금 안 됐고 남편과 딸아이들과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때는 유학까지 가서 멋지게 교수가 되는 것도 꿈이었는데요. 대학을 다니다 보니 공부 말고 사회생활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전까지 유학 준비하던 걸 접고 뒤늦게 취직을 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냈는데 생각지도 않은 미술관에서 연락이 와 바로 면접을 보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모기업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게 됐고 첫 아이를 낳을 무렵에는 퇴사를 했네요. 그러다가 큰아이를 낳고 돌이 되기 좀 전부터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셔서 그것 믿고 저질렀는데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학원에 오는 애들을 보면 더 잘해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레슨하고 대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잘 났던 것도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싱글일 때 꿈꿔왔던 것과 다른 게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남편한테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남편도 저한테 서운하다고 따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저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 늘 내 마음처럼 해주지는 않아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 뭐 그렇네요. 남편도 저를 이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딱히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티를 내시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적도 없었고요. 그냥저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는 결혼하고 3년째 됐을 때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죠. 그때가 저희 큰딸이 돌이 좀 지났을 때인데요.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동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느낌의 외모였어요. 시동생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외모를 많이 따지는 편이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실했어요. 남편하고 저는 상견례에서 돌아와 아주 딱 지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고른 것 같다고 얘기하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보다 5살 아래인 동서는 서방님보다는 3살 아래였어요. 서방님은 동서를 꽤나 어린애 대하듯 했고 동서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그저 귀엽고 조금은 철딱서니도 없어 보인다 싶었을 뿐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속은 정말 모른다고요.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1~2달 지나고 나니 서서히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군요. 시작은 시어머니가 제삿날 부르셨을 때였어요. 서방님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을 때 동서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동서, 2달 있으면 제사가 있어. 시할아버지 제사인데 어머님이 동서랑 나랑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정말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되죠? 어머니, 형님한테 저랑 제사 때 역할 분담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큰애 보고 상의하라고 했지. 제사 말고 명절 같은 것도 2사람이 의논해서 분담하면 좋겠어. 그래야 서로 의안 상하지. 어머니, 근데 형님이 분담하시면 아무래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일감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어머님이 정해주세요. 그럼 저도 불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서, 내가 분담하면 무조건 동서한테 일을 떠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건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건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아니, 아무리 의논한다고 해도 저는 형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정하기도 전에 말 나오는 거 보니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작은 애는 아직 우리 집 입맛도 잘 모르고 부엌도 낯설 테니까 장을 봐오는 건 둘째가 전담해라. 음식은 나랑 큰애가 같이 하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마트 쇼핑만 할게요. 이렇게 딱 자기 할 일을 정해버리는데 얄밉긴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싹수가 보였던 건데 생긴 것처럼 정말 철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시댁 일이라는 게 하기 싫은 게 사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요. 나이도 5살이나 어린데 그만큼 밥 많이 먹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했네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시할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자 동서는 딴소리를 하더군요. 동서는 점심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숨부터 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제가 장을 다 보는 거요. 진짜 제가 다 해요? 어머니랑 다 얘기된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이걸 다 주문할 생각을 하니 좀 저한테 너무한다 싶어서요. 동서, 음식 만드는 건 쉬운 줄 알아? 동서는 음식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형님은 어머니랑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가 덤튀기 쓰는 것 같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일하다 말고 나간다는 게 참 그러네요.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요. 여기까지 들은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주문은 얼마나 했는데 어머니가 살 거 다 알려주셨지? 제가 제수용 생선이니 고기는 미리 주문해서 오늘 도착했을 건데요. 나머지는 형님이 좀 해주세요. 이건 갓 결혼한 저한테는 너무 빡세요. 그리고 저 오늘 일 많아서 제 시간에 가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주세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목소리가 어찌나 퉁명스럽던지 저는 더 이상 다른 말 생각도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는 바로 동서가 주문 안 한 재료들을 마트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30분 있으면 바로 배달이 오는 사이트나 앱도 없어서 그날 중에 배달이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몇 개 있길래 학원 마무리를 알바하는 작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바쁘게 시장을 가서 장을 봤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두 손 가득 장을 봐서 들어가자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네가 이걸 들고 오니? 작은 애는? 오늘 회사에서 늦는다고요.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랬어? 그래, 큰애야. 오늘처럼 네가 작은 애 편히 좀 봐주고 그래라. 걔가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집에서 이쁨만 받고 커서 생각도 어리더라. 네가 나이도 차이나고 어른스러우니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 그나저나 우리는 얼른 준비하자. 뭐 작은 애가 있다가 설거지는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느라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쁨 받고 귀여움만 받았다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죠. 오빠 둘에 제가 막내라서 저도 어린 양이나 부리고 컸지 절대 어른스럽지 않은데 갑자기 관대해라 어른처럼 굴어라 그러니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동서는 저희가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난 후에야 왔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서방님 옆에 앉아서 자기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기 같은 목소리로 하소연하다가 차려주는 밥 먹고 과일 먹더니 너무 피곤해서 못 있겠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입 딱 다물고 있으니
시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설거지는 남은 남자들 둘이 해라.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음식장만 하고 장보고 보통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데 평소에는 안 그러시던 시어머니가 딱 잘라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아니에요. 무슨 제삿날 남자들이 일을 해. 큰애야, 설거지는 네가 좀 맡아서 하자. 다른 때는 몰라도 나는 제삿날 남자들 부엌 오가는 거 싫다. 이건 여자들 일이야. 둘째가 저렇게 피곤하다며 집에 먼저 갔는데 어쩌겠니? 너는 그래도 12시에 나가서 오전에 좀 쉴 수 있잖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저도 학원이 제 직장이에요. 애들 상대하고 부모님 상대하는 것도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요.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너 지금 내가 설거지 시켰다고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니? 그럼 어떡하니? 집에 먼저 간다며 나가버리네. 이제 와서 차볼 수도 없고. 큰 사람이 이럴 때 아령을 베풀어야지. 그러자 시아버지와 서방님이 오히려 쩔쩔매며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중재했어요. 형수님, 많이 고단하시죠? 엄마, 그냥 설거지 내가 할게요. 요즘 세상에 제삿날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어딨어. 보면 주변에 다 부엌 들어가서 일하더라. 맞아. 당신 다른 건 안 그러면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건 사고방식이 너무 고루해. 큰애야, 걱정 말고 쉬거라. 성호가 설거지 한다잖냐.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여자들이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야. 큰애, 얼른 들어가서 설거지해. 그제야 남편도 자기 엄마를 너무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는 않았지만요. 설거지까지 다 하고 집에 오니 새벽 2시가 넘어갔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죠. 아니, 서방님하고 아버님까지 나서서 어머님 말리는데 김성민,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냐? 네 마누라 소처럼 일하는 게 좋아? 어디 좋아서 그러냐? 내가 거기서 입 열면 네 편 든다고 엄마가 더 열받을 게 보이잖아. 나라고 엄마가 그러는 게 좋은 줄 알아? 나는 가끔 너 그러는 거 보면 짜증나. 너무 주변을 다 살펴. 결국 그거 너 욕 안 먹으려는 거지. 나 생각해주는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났어도 말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왜 나만 생각하겠어? 시끄러워져서 좋을 게 뭐 있다고 그래. 나는 좀 시끄러워졌으면 좋겠어. 날 위해서 그렇게도 못해? 그렇게 티격태격 다투다가 둘 다 동틀 때까지 잠 못 들었고 남편은 그대로 출근을 해버렸어요. 잠 한 잠 못 자고 나가는 남편이 안쓰럽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도 너무 속상해서 출근길에 뭐라도 사 먹으라는 문자도 안 보냈네요. 그날 오후 남편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커피 쿠폰과 함께요. 나는 나 나름대로 너를 보호한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섭섭했다면 미안해. 기분 풀고 애들 잘 가르쳐. 직접적인 표현은 잘 못해도 문자로라도 늘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았지. 안 그러고 끝까지 자기만 잘났다고 했다면 저희 사이도 나빠졌을 거예요. 저도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그렇게 잘 넘어갔네요. 하지만 동서는 그 뒤로 점점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제사일이 있고서 두어 달쯤 후에 추석이었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몇 주 전 시댁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동서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기는 한데 성우 오빠 휴가 내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웬일로 추석 연휴에 그냥 다 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 예약했어요. 저 이렇게 오빠랑 명절 연휴 같이 있는 거 앞으로 없을지도 몰라요. 이번 추석에는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친정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라고 하셨어요. 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뭐 예약 다 해놨다는데 어쩌겠어요. 서방님이 연예기획사에 다니다 보니 명절에 더 바쁠 때가 많다는 걸 두 분도 잘 알고 계시니 이해해 주시는 거였죠. 저랑 남편도 그랬고요. 근데 저희가 집에 갈 쯤에 시아버지가 그제야 생각났다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이번에 큰집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 니들 큰아버지가 아프시잖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너희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 조정이 안 되겠냐? 어머 맞네, 그랬지. 어떻게 나도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지? 니네한테 말한다는 게 얘기하느라 잊어버리고 있었다. 둘째야, 어떻게 좀 해봐라. 아프신데도 니네 결혼식 때 도움도 많이 주셨잖니. 그러자 동서는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여행 예약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석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별말이 없는 것 같더군요. 저도 학원 일이 있는지라 가끔 동선의 생각이 나도 곧 잊어버리게 되고 아이 키우고 일하고 남편 챙기느라 바빴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큰집 인사갈 선물 준비는 잘 됐는지 물어보셔서 동서한테 연락을 했어요. 서방님네랑 돈 반반씩 하기로 했었거든요. 결제는 저희 남편 카드로 먼저 했기 때문에 선물 찾아오는 건 동서네가 하기로 했었어요. 택배로 보내도 됐지만 저희가 직접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예약해놓고 찾으러 가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전화통화가 안 돼서 문자 남기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서방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한 서방님 목소리가 꽤나 당황한 것처럼 들렸어요. 형수님, 저희 지금 일본인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숙소 들어왔거든요. 미나 핸드폰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나가 형수님한테 얘기했다던데 얘기 안 된 거예요? 일본이라고요? 원래 가도 내일 모레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 무슨 얘기요? 그렇게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샤워를 마친 동서가 나왔다며 서방님이 동서와 얘기를 해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선물을 찾기 위해 백화점으로 가면서 전화를 기다렸고 10분쯤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미나가 예약 변경하다가 실수로 2일 전에 떠나는 걸로 해놓고 취소 못했대요. 그거 형수님한테 문자 보내서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저는 그런 문자 받은 적 없는데. 예약 변경을 실수로 2일 먼저 떠나는 걸로 바꿨다가 취소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저한테 보낸 적이 없는 문자를 보냈다뇨.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지만 눈앞에 있지도 않은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복장이 터지겠더라고요. 형수님, 이왕 저희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요. 죄송한데 이번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다음부터는 미나가 형수님하고 약속한 거 어떻게 하는지 체크할게요. 네? 서방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당장 일본까지 가서 붙잡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혼자 선물을 찾아놓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나 둘째한테서 전화 받았다. 너한테 문자로 일이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100번 1000번 사죄했다는데? 너는 왜 그걸 말 안 했니? 어머니, 저는 문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 문자 받으면 진작에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니들 둘 다 똑같이 생각해. 설마 어리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내가 너를 전하고 다르게 대하겠니? 그러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할 생각 하지 마라. 내일 모레 큰집에서 보자.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학원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루 종일 얼빠진 사람처럼 있다가 집에 왔어요. 아무 말 없이 가라앉은 제가 이상했는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밤늦게야 겨우 말을 붙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남편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부터 났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말했고 제 핸드폰도 보여줬어요.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진짜 나 삭제한 것도 아니야. 정말 받은 적이 없어. 맹세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험악하게 굳더라고요. 아무튼 자기라도 진실을 알고 있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추석에 큰 집에 갔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인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나 남편이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필요한 말 외에는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집에 다녀와서 잠깐 시댁에 들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안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정중하지만 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재수 씨 말한 것만 믿는 거잖아요. 재수 씨 핸드폰은 봤어요? 문자 보냈는지 확인한 거 아닌데 왜 재수 씨 말만 믿어요? 아니, 내가 누구 말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됐다. 그래, 늙은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니? 첫째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저는 집에 올 때까지 두 사람 대화를 들은 걸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남편한테 고맙다고 하고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네요. 그 알아서 하겠다는 건 그냥 제가 일을 다 하는 거였어요. 일본에서 온 동서는 결국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은 해주지 않았고 통신 오류로 날아간 모양이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동서한테 아무 일도 안 맡기고 저 혼자 다 했고요. 동서는 항상 회사 일이니 친정 일이니 핑계를 대며 시댁일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김장이며 제사상 차리는 것도 빠지기 일쑤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한마디 해봤자 저만 손해보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니까 알아서 하는 거 잘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동서가 어버이날에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선물 사오면 특별한 거라도 받은 것처럼 동네방네 소문내며 좋아하셨고요. 솔직히 많이 섭섭했어요. 시어머니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차이를 두는 건 별로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들들한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큰애니까 뭐든 책임지라는 식이었고 서방님은 뭘 해도 안쓰러워하고 걱정하셨고요. 이런 상황이니 저는 갈수록 시어머니를 대면대면 하게 됐고 저희 아이들을 예뻐해 주셔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자기 손주들이니 예쁘다고 하겠지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이가 둘이 될 동안 남편은 승진을 거듭해서 젊은 나이에 부장이 됐어요. 이럴수록 퇴직 날짜만 빨라지는 거라고 좋아할 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꽤 유능하고 회사 내에서 관계도 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시아버지도 남편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덤덤 하시더라고요. 성민이는 원래 그랬어. 그냥 혼자 둬도 다 차례.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 애가 부장된 게 뭐 대단해. 사장쯤 되고 나서 자랑하든 해야지. 그나저나 우리 성호는 어쩐다니? 성호네 회사가 요즘 좀 위험한가 보던데. 성민이 너 뭐 하는 거 없어? 내가 엔터 쪽을 어떻게 알겠어. 알아봐야 들은 게 다이고. 근데 거기 공동대표들만 나가는 거고 직원들은 별 문제 없을걸? 너는 어떻게 동생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성호랑 얘기도 안 해봤지. 대충 네 짐작대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성호한테 전화해서 밥도 사주고
진지하게 얘기도 해봐. 이때만큼은 그동안 입 다물고 계셨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성호도 다 큰애고 지 앞가림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성민이가 보살피고 끌어줘야 돼? 회사 넣어줬으면 된 거지. 그것도 벌써 몇 년째야. 어떻게 당신은 성민이한테는 그렇게 칭찬이 박하고 요구하는 것만 맞나? 옆에서 내가 보기도 민망해. 성민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애들 어릴 때 하던 것처럼 할 수 없다고. 큰며느리한테도 그래. 어떻게 성민이한테 하던 거랑 똑같이 하나? 아니, 당신은 왜 애들 앞에서 역정을 내고 그래요? 사람 민망하게.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꼭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면서 상대가 자기를 무안줬다며 화를 내는 게 끝이었어요. 그걸 잘 아는 시아버지는 여태 시어머니한테 별 말씀 안 하시다가 한마디 하신 거였고요. 결국 남편이 중재를 해서 분위기를 풀고 자리를 끝냈어요. 뭐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엄마한테 많이 섭섭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 말은 이랬어요. 말한다고 될 일이면 벌써 됐겠지. 말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뭐라 하면 나만 힘들지. 남편이 참 어른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처럼 동서를 대하게 됐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동서는 그 후로도 참 얄밉게 굴고 자기가 받아갈 것만 받아가고 단 한 번 시댁을 위해 봉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희 집안에 갑작스러운 우환이 닥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타신 택시를 음주운전 차량이 세게 받았고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거였죠. 정말 천청병역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것 같았어요. 물론 서방님도 많이 슬퍼했지만 남편은 정말 중요한 걸 상실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빈소에서 시아버지 영정사진만 보며 망연자실 앉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단 한 사람, 너무 티나지 않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혼자 너무 멀끔한 얼굴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장도 진하게 했다가 시댁 친척들한테 한 소리 듣고 지웠는데 친정 식구들이 오면 그 핑계로 나가서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곤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아예 술판을 벌이는데 그때는 서방님도 좀 짜증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서랑 동서 회사 사람들 술 챙겨주고 반찬 챙겨주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었네요. 이민아 주임은 그럼 돈 받은 거 없어? 모르겠어요. 아직 시어머니 계시니 유산 받기는 글렀고 음주운전 한쪽 보험회사에서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다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서 돈 받으면 좀 주시겠죠? 아무렴 맨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동서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뒤에서 노려보고 있자니 동서 회사 사람이 눈치를 보며 동서를 쿡쿡 찔렀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형님이에요? 그 반찬 저희 주시는 거죠? 잘 먹을게요. 정신이 너무 해맑아서 생각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이기적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저뿐 아니고 시어머니도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장례식을 다 마치고 시댁에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니들 아버지 아프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다고. 그 정정하던 양반이 어쩌다가. 아무튼 그래서 나 보상금 받은 거 안 쓰고 그대로 둘 거야. 니들 아버지 목숨값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았지? 라며 동서를 쳐다보는데
동서는 그 와중에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오히려 서방님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고요. 저와 남편은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도 동서의 태도가 기가 막혀 솔직히 그날 둘이서 뒷담화 좀 했네요. 철이 없는 게 맞는 거냐,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러면서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2달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회복을 못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였어요. 저나 시어머니나 충격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충격이었네요. 그래서 우선 지역에 있는 중형병원을 먼저 가보게 되었어요. 저희 친전 쪽 친척 중에 아산병원 의사가 있어서 그분 통해서 예약 잡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검사 받는 건데 뭐 거기까지 가니 됐다. 그리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내 몸은 내가 안다. 남편과 제가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하도 싫다가 하셔서 결국 중형병원에 갔는데 그 결과는 정말 저희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위암 말기인데요. 터미널이라고 하죠. 3개월에서 5개월 여명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 다 잘 드셨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미운 정도 정인지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울자 시어머니도 당황하셔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예, 뭘 그렇게 울고 그러니? 나도 멀쩡한데. 괜찮아. 사람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어요. 남편도 충격이 컸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소식을 들은 서방님도 저희 집에 와서 한참을 울고 갔고요. 엄마 앞에서는 울지 못하겠어. 힘드실까 봐. 불효만 한 것 같은데. 2분 다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하는 건데. 그렇게 다들 황망한 시간을 보낸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휴가를 내고 집에 일찍 왔고 저도 평소보다 학원을 일찍 정리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는지 평소처럼 웃고 떠들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보니까 동서였어요. 저는 동서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얘기 들어줄 생각이 없어 그냥 무시했는데 몇 번이고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귀찮아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했죠. 동서, 왜? 형님, 제가 어제 어머니 시험 보라는 얘기 듣고 오늘 그 동네 부동산에 갔거든요? 뭐? 어딜 가?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통화를 들은 남편도 소파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부동산이요. 시댁 아파트 얼마나 가는지 물어봤죠. 거기 동네도 좋고 아파트 평수도 좀 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라는 줄 아세요? 20억이래요, 20억. 못 받아도 그렇게는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화가 나서 맛이 간 눈이었고 저도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무슨 말이나뇨. 재산분배죠. 저희 좀 더 받아서 이것저것 처리해도 20억은 나오니까 10억씩, 오케이? 제가 막 뭐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옆에서 꽥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나서 고함치는 모습은 처음 봤네요. 애들도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동서는 남편 목소리를 듣더니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뭔 일 나겠다 싶어
저도 얼른 뒤따라 나갔더니 남편이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차에 올라타 운전해서 택시 뒤를 따라갔어요. 보니까 서방님네 아파트였어요. 이건 무슨 일 나겠구나 싶어서 남편이 올라가고 바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현관문도 열려있고 안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요. 제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의 장식장을 다 쓰러뜨리고 화병까지 깨먹었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을 부둥켜 안고 말렸어요. 김상민, 여보 진정해, 어? 동서 이런 사람인 거 모른 거 아니잖아. 형님, 아주버님 미쳤나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봐. 나도 할 말 있으니까. 뭐? 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다들 충격받았는데 그 와중에 아파트 팔아서 나누자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정신상태가 이따위야. 성원아, 네 마누라가 본가 부동산 간 거 알았어 몰랐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울던 건 쇼야 뭐야? 나도 몰랐어 형. 안 그래도 그걸로 싸우고 있었다고. 형 한번 화나면 집안 날아가는 거 아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진짜야. 남편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서방님한테 들으니 대학 때도 이렇게 크게 화를 내서 집안 물건이 남아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이민아 씨. 아무리 인간이 이기적이어도 그렇지 당신 감싸주던 시어머니 아프시다는데 그런 말밖에 못해? 성원 너 잘 들어. 나 니네 집 생활비 대주던 거 더는 못 준다. 이걸로 끝이야. 모자라는 거 네가 알아서 채워. 사실 그동안 남편이 서방님 생활비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있었어요. 동서가 씀씀이가 해프다 못해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사들여서 빚을 꿰졌더라고요. 서방님도 못 버는 건 아닌데 월 200 겨우 받는 동서가 돌을 넘게 돈을 쓰니 아파트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걸 들은 동서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돈을 줬다고요? 아주버님이요? 그런데 왜 안 줘요? 어머, 이런 법이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나는 짐승보다 못한 것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결국 동서는 저희 앞에서 싹싹 빌었어요. 정말이지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 있는 여자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것만은 제발요. 네? 형님, 제가 그냥 다 잘못했으니까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동서, 만약에 우리가 원조 끊고 서방님 회사 잘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같이 살 거야?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소리를 왜 하세요? 그거야. 그러다 동서는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서방님은 완전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희는 동서가 얼마나 속물인지 아주 똑똑히 확인을 했어요. 그 난리를 치르고 난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제발 아산병원에 한 번만 가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자기가 시한부라는 게 안 믿기는지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직검사 결과가 엑스레이랑 초음파로 본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직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온 결과는 위험은 맞지만 2기였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생존 기간이 5년 이상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보니까 그전 병원 검사실에서 뭔가 실수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래서 세컨드 오피니언이 중요한 거였어요. 저희는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를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너 앞으로 나한테서 돈 한 푼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니들 아버지 가실 때만 해도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 귀엽다고 예뻐한 며느리한테
갑자기 모질게 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다. 나도 다 알아. 니들 난리 났었잖아. 성우, 니네 앞집에 사는 사람들 내 친구 딸내야. 그래서 친구한테 들었어. 우리 집 시세를 알아봤다고? 반으로 나누자고 했다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나중에 죽어도 이 집은 오로지 첫째 거야. 성원 너도 거기에 할 말 없을 거야. 알지? 저희도 몰랐는데 그동안 동서는 시어머니한테서도 용돈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늙으신 부모님 용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돈을 받아갔던 거였죠.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풀이 잔뜩 죽어서 저희 집에 왔어요. 어차피 아이도 안 가졌고 그렇게 아이를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잠깐 뭐에 홀렸던 것 같아. 동서는 서방님하고 살아도 이제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 없는 걸 알고 소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방님한테 유일한 판결이 나왔네요. 그게 벌써 6개월쯤 지났어요. 그 소동을 벌이는 새에 시어머니는 수술도 잘 하시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계세요. 가끔씩 시골에 내려가 계시다가 올라오시고요. 저는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도 하고 좀 더 마음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프신 거 보니까 인생 너무 아등바등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허허 웃네요. 저희는 지금도 예전처럼 평범히 남들처럼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서방님은 싱글이 되고 나서 일도 더 잘 돼서 지금은 다른 소속사로 옮겨 직급도 올라갔고요. 사람 사이에도 더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방님이 아직은 재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언젠간 짝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재혼하길 바라시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